자신의 철학적 오만으로 딸의 삶을 부정했던 노 교수가 뒤늦게 딸의 흔적을 찾아 폭설이 쏟아지는 내장산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젊은 비구니와 지적인 교감을 나누다 그녀가 바로 자신의 핏줄인 손녀이자 잊혀진 사상의 후계자임을 직감하며 시작되는 참회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 잘 구획된 도로와 기하학적인 건축물들이 지성의 질서를 뽐내는 이곳에 은퇴한 철학교수 오현재 76세는 살고 있었다. 그의 집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서재이자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요새였다. 동서양의 철학서는 물론 역사, 문학, 예술에 관한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차 주인에게 끊임없이 사유하고 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듯했다. 하지만 수만 권의 책들이 내뿜는 침묵의 아우성 속에서 현재는 그 어떤 철학자의 문장에서도 자신의 삶을 구원할 답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잠식당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민주라는 이름의 딸이 있었다. 하늘의 구슬이라는 이름처럼 맑고 총명했던 아이. 현재는 딸이 자신의 뒤를 이어 강단에 서는 학자가 되기를 바랐다. 자신의 지적 유산을 물려받아 더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하는 것이 딸의 운명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딸은 아버지가 쌓아 올린 상아탑을 스스로 걷어차고 거리로 나섰다. 대학 시절 사회운동에 눈을 뜬 딸은 노동자의 권리와 소외된 이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딸의 열정은 비이성적 광기였고 그녀의 신념은 논리적 비약으로 가득 찬 치기 어린 감상주의에 불과했다. 부녀의 대화는 언제나 차가운 논쟁으로 끝을 맺었다. 역사적 필연성을 무시한 채 감정에만 호소하는 운동은 결국 공허한 자기만족일 뿐이다. 민주야.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성은 결국 그 자체로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 27년 전 겨울, 딸은 노동운동가인 한 남자와 함께 살겠다며 집을 떠났다. 남루한 점퍼 차림의 남자를 앞에 두고 현재는 딸에게 마지막 논증을 펼쳤다. 그것은 이성과 논리의 옷을 입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폭력이었다. 그는 딸의 선택이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감상적이며 자기 파괴적인지를 철학적 용어들을 동원해 냉정하게 해부했다. 그는 딸을 이기기 위해 그녀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민주는 아무 대답 없이 눈물만 흘리다 아버지는 평생 그 책들 속에서 행복하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현재는 자신의 논리가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딸을 찾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책으로 가득 찬 그의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감옥이었고 그는 그곳에 유배된 늙고 패배한 왕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낯선 이름이었다. 소포를 열자 낡고 해진 시집 한 권과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자신을 민주의 옛 동료였다고 소개한 편지에는 민주와 그녀의 남편이 19년 전 울산의 한 공장에서 일어난 시위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으나 부모가 죽은 후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현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집을 펼쳤다. 전라도의 한 저항 시인이 쓴 시집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책갈피처럼 곱게 끼워져 있었다. 단풍잎이 끼워진 페이지에는 내장산에서라는 제목의 시가 있었다. 그대 떠난 뒤 나는 홀로 내장사를 찾아 핏빛 단풍 아래 서성인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소리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붉게 타들어가는 산을 바라보며 그대의 이름을 삼킬 뿐이다. 내장산. 딸은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를, 자신의 삶을, 그리고 미처 피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자신의 미래를. 현재는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관념의 세계가 아닌 딸이 남긴 이 하나의 실체 속에 자신의 남은 삶이 풀어야 할 마지막 화두가 있음을. 그는 다음 날 새벽 이 낡은 시집 한 권만을 들고 남쪽 끝 내장산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것은 철학자의 마지막 현장 연구이자 아비의 길고 긴 참회의 시작이었다.
파주를 출발한 차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동안 하늘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호남 서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예보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오현재는 라디오를 끄고 묵묵히 운전만 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단조로운 풍경처럼 그의 머릿속은 텅 빈 듯 고요했다. 수십 년간 그의 머리를 채웠던 현학적인 개념들과 논리의 파편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직 내장산이라는 세 글자만이 희미한 등대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질서와 이성의 세계 속에서 살았다. 감정의 혼돈, 우연의 불확실성을 경멸했다. 하지만 딸의 죽음은 그가 쌓아올린 이성의 제국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를 증명했다. 그는 이제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우연의 세계로 딸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다. 정읍 나들목을 빠져나와 내장산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자 눈발은 맹렬한 기세로 차창을 때리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지워지고 오직 흙과 백의 수묵화 같은 풍경만이 끝없이 펼쳐졌다. 길 위에는 다른 차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 미친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향하는 무모한 자는 그 하나뿐인 듯 했다. 내장산으로 들어서는 도로는 이미 하얀 융단으로 뒤덮여 있었다. 제설차는 여기까지 미치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의 낡은 세단은 눈밭 위에서 여러 번 위태롭게 미끄러졌다. 그때마다 그는 핸들을 꽉 잡고 마치 운명에 맞서는 것처럼 엑셀을 더 깊이 밟았다. 이것이 내가 느꼈을 세상이었느냐, 민주야. 그는 생각했다. 논리와 질서 바깥의 세상.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무자비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세상. 딸은 이 혼돈의 한가운데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고 그는 평생을 그 혼돈으로부터 도망쳐왔다. 내장사로 향하는 마지막 고갯길, 급격한 커브길에서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다. 차가 눈더미에 바퀴가 빠지며 그대로 멈춰섰다. 몇 번을 애써 보았지만 바퀴는 헛돌며 더 깊은 눈구멍만 만들 뿐이었다. 그는 차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다. 산의 겨울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폭군이었다. 세찬 눈바람이 그의 낡은 코트 자락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숲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경사진 아래쪽을 향해 발을 옮길 뿐이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그의 머릿속에 쇼펜하우어의 문장이 떠올랐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평생을 권태로운 상아탑 안에서 안전하게 흔들렸고 내 딸은 뜨거운 욕망 속에서 너무 일찍 시계추의 움직임을 멈추었구나.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갔다. 새하얀 눈밭이 마치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백지, 타블라 라사처럼 보였다. 자신의 모든 실패와 후회가 이 하얀 공백 위로 지워지고 이대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구원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가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으려던 순간이었다. 똑, 똑, 똑. 아주 희미하지만 규칙적이고 단단한 소리가 그의 귓가에 날아와 박혔다. 환청이 아니었다. 바람 소리도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이 거대한 혼돈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질서를 가진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가 현재의 꺼져가던 의식을 붙들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저 멀리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숲 너머 아주 작은 암자 하나가 희미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인 동시에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갈구하는 철학자의 마지막 본능이었다. 오현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였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독한 근육통과 오한에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그가 누워있는 방은 한겨울의 추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했다.
방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수행자의 공간처럼 간결하고 정갈했다. 정신이 드십니까, 어르신? 맑고 차분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한 젊은 비구니가 책을 든 채 조용히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정하게 삭발한 머리, 지적으로 빛나는 깊은 눈매, 총명함이 서려있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현재가 깨어난 것을 보고는 들고 있던 책을 조용히 덮어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따뜻한 물이 담긴 잔을 그에게 건넸다. 우선 이걸로 기력을 좀 차리십시오. 현재는 스님의 부축을 받아 몸을 일으키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여기가 어딥니까? 내장산 깊은 곳에 자리한 적선암입니다. 암자 앞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현재는 스님이 내려놓은 책으로 시선을 옮겼다. 두꺼운 양장본의 원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었다.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도 버거운 책이었다. 스님이 이 책을 읽고 있었소? 그의 질문에 스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길을 잃었을 땐 가장 어려운 길부터 다시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제게는 이 책이 그러합니다. 현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젊은 비구니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도 잊은 채 철학 교수의 본능으로 다시 물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 ZASEIN의 시간성이란 결국 죽음을 향한 선구적 결의를 통해 본래성을 회복하는 과정인데 스님과 같은 구도자에게 그 죽음이란 어떤 의미요? 그것은 거의 반사적인 질문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맑은 눈으로 현재를 마주보며 차분하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선생님. 그 본래성이라는 것은 과연 고정불변의 실체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유동적인 그림자에 불과합니까? 그림자를 회복하기 위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과연 구원일 수 있겠습니까? 현재는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스님의 반문은 하이데거의 철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소화하고 거기에 불교의 연기 사상을 접목시켜 던지는 날카로운 통찰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방식, 즉 상대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핵심을 찌르는 그 논법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을 닦아온, 그리고 그의 딸 민주가 그를 비판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다. 아버지의 논리대로라면 결국 아버지의 철학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정교한 기만에 불과해요. 언젠가 딸이 던졌던 말이 스님의 질문과 겹쳐지며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스님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지적인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어떤 진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듯한 고집스러운 분위기. 그 얼굴에서 그는 27년 전 집을 나갔던 22살 딸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스님의 법명은 어찌 되시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묘음이라 합니다. 묘음. 미묘하고 신비로운 소리. 현재는 생각했다. 저 아이는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향한 미묘한 메아리를 울리고 있었다. 그는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고요한 산사에서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철학적 대담을 시작해야 할 운명임을 깨닫고 있었다. 오현재의 시간은 이제 젊은 비구니 묘음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암자의 곳곳을 배회하며 묘음의 그림자를 쫓았다. 그의 행동은 스토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미학적 현상 혹은 풀리지 않는 철학적 명제를 마주한 학자의 집요한 탐구와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쓰이지 않은 3단 논법이 쉴 새 없이 구축되고 해체되었다. 대전제 내 딸 민주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사유하고 논증했다. 소전제 저 젊은 비구니, 묘음은 내 딸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사유하고 논증한다. 결론 그러므로 저 비구니는 내 딸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 이 논리적 귀결은 명백해 보였지만 그 결론이 품고 있는 감정적 함의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무겁고 두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확인이 필요했다.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반복 실험처럼 그는 묘음과의 지적 대화를 계속해서 시도했다.
스님,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란 결국 서양 철학의 허무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겠소? 모든 것이 공하다면 선을 행하려는 의지나 악을 피하려는 노력 또한 무의미한 몸짓에 불과한 것 아닌지. 함께 텃밭에 겨울 채소를 돌보던 어느 날 그가 툭 던지듯 물었다. 그것은 과거 민주와 밤새도록 논쟁했던 주제였다. 묘음은 흙 묻은 손을 털고 일어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되받아쳤다. 선생님께서는 컵의 쓸모가 컵의 형태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컵에 비어 있음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이란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허무가 종착역이라면 공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지요. 그 대답, 그 비유, 그 논리의 전개 방식. 현재는 순간 숨을 멈췄다. 20여 년 전 자신의 서재에서 똑같은 비유를 들며 자신의 허무주의적 해석을 반박하던 스물 남짓한 딸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묘음 역시 이 낯선 노 교수와의 대화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지적인 자극이 되었다.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핵심을 꿰뚫었고 그 깊이는 암자의 주지인 무견 스님 외에는 누구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다만 그의 모든 질문 끝에는 어떤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짙게 배어 있음을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현재는 자신의 이런 집요한 탐구가 오만이라는 것을 깨닫고 무견 스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그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과 논리적 추론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무견 스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눈을 감고 듣고만 있더니 조용히 찻잔을 들어 그에게 건넸다. 찻잔은 비어있을 때 비로소 차를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선생의 마음은 지금 말과 생각으로 너무 가득 차 있어. 그 한마디에 현재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손녀일지도 모르는 저 아이를 자신의 지적 유희와 고통의 대상으로만 소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전에 저 아이의 삶 자체를 먼저 존중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암자의 작은 장경각에서 묘음이 필사한 경전들을 보게 되었다. 그녀의 글씨는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런데 경전의 여백마다 그녀가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은 주석들이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주석들 속에서 현재는 자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은 발견을 하고 말았다. 논리적 오류나 모순을 발견했을 때 묘음은 그 부분에 작은 세모를 그리고 그 안에 느낌표를 그려넣는 독특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 기호. 그것은 현재가 젊은 시절 논리학을 가르치며 스스로 만들어낸 기호였다. 그는 자신의 책 외에는 어디에도 공개한 적 없는 그 기호를 오직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었다. 바로 그의 딸 민주였다. 더 이상의 논증은 무의미했다. 이것은 감정적 추론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찍힌 명백한 지적 유전자였다. 쓰이지 않은 3단 논법은 이제 끔찍한 정언 명령이 되어 그의 남은 생을 규정하고 있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오현재의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었다. 그는 이제 이 가설을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확인이 아닌 한 사람의 학자로서 1차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어야 했다. 눈이 그치고 며칠 뒤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겨우 통신 신호를 잡은 그는 자신의 옛 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국내 유수의 시사 주간지에서 탐사보도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제자였다. 오랜만이구나. 내가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현재는 자신의 상황을 숨긴 채 마치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는 것처럼 말했다. 19년 전 울산에서 있었던 노동 시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봐 주게. 당시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사망한 오민주라는 운동가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모든 기록이 필요하다.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당시 언론 보도, 그리고 그들에게 딸이 하나 있었다는데 그 아이의 행방까지. 잊혀진 민중운동사 연구를 위한 1차 자료 수집이라고 생각해주게. 제자는 은사의 갑작스러운 연구 주제에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알아보겠다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현재는 다시 적선암으로 향했다. 이제 그가 할 일은 제자의 보고서를 기다리는 것과 또 다른 핵심 자료의 소유자인 무견 스님을 만나는 것뿐이었다. 그는 무견 스님의 처소를 찾아가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제시했다. 하이데거에 대한 논박, 컵의 비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석에 남겨진 비밀스러운 기호까지. 그는 자신의 가설을 변호하는 학자처럼 혹은 기소를 앞둔 검사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했다. 무견 스님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 아이를 처음 발견한 것은 18년 전 늦가을이었소. 단풍이 모두 지고 첫서리가 내리던 날이었지. 무견 스님은 암자 뒤편 숲길에서 거의 탈진 상태로 쓰러져 있던 작은 여자아이를 발견했다. 8살쯤으로 보이는 아이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경계심을 풀지 않았고 품에는 낡은 시집 한 권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아이는 몇 달 동안이나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묘음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신의 이름이 설이라고 했다. 오설이. 그리고 품속의 시집을 가리키며 엄마가 이 책갈피를 따라가면 아빠를 만날 수 있다고 했어 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 책갈피는 바로 내장산의 붉은 단풍잎이었다. 아이는 부모님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다. 무견 스님은 아이를 거두어 묘음이라는 법명을 주고 그때부터 암자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무견 스님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현재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제자에게서 온 메일이었다. 파일 몇 개가 첨부되어 있었다. 현재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먼저 사진 파일을 열었다. 19년 전 신문 기사를 스캔한 파일이었다. 시위 현장 안전시설 붕괴, 젊은 운동가 부부 참변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잿빛의 사진 한 장이 실려 있었다. 무너진 구조물과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배경으로 한 경찰관이 울지 않는 작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다. 아이는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잔뜩 독이 오른 눈으로 세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손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 얼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그 아이의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자신의 딸 민주를, 그리고 그 너머의 자신을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분석했던 그 모든 텍스트들, 그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의 고뇌는 이단 한 장의 거친 사진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의 1차 자료는 그의 삶 전체가 지독한 오류였음을 증명하는 최종 보고서였다. 철학자는 죽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태어나고 있었다. 오현재는 며칠 동안 자신이 받은 자료들을 수백 번이고 다시 읽고 보았다. 딸과 사위의 사망진단서, 사고 경위 보고서,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세상을 노려보던 8살 손녀의 사진. 그는 이 자료들을 통해 자신의 딸이 죽음을 맞이하던 순간과 손녀가 홀로 남겨졌던 순간을 해부하고 재구성했다. 그것은 한 철학자가 자신의 삶 전체를 대상으로 행하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해체 작업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묘음을 찾아갔다. 그녀는 장경각, 수만 권의 경전이 빽빽이 들어찬 그곳에 있었다. 이 지성의 공간이야말로 자신의 기나긴 과오를 고백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현재는 생각했다. 묘음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노 교수의 얼굴은 며칠 사이 폭삭 늙어 마치 오랜 풍파를 견뎌낸 고목 껍질처럼 변해 있었다. 현재는 어떤 서론도 감상적인 접근도 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해왔던 방식대로 하나의 명제를 던지며 대화를 시작했다. 묘음 스님, 나는 평생을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사상의 집을 지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그 집의 주춧돌이 잘못 놓였음을 깨달았소. 그래서 이제부터 스님 앞에서 나의 철학을, 나의 삶 전체를 해체해볼까 합니다. 묘음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마치 마지막 변론을 시작하는 피고인을 바라보는 판사의 그것처럼 깊고 고요했다. 나의 제1공리는 이성은 감성보다 우월하며 모든 감성적 판단은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었소. 제2공리는 나의 딸은 이성이 아닌 감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었지. 여기서 나는 나의 딸은 오류를 범했다는 치명적인 결론을 도출해냈소. 그리고 그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27년간 딸의 삶 전체를 부정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지만 발음은 철학자의 그것처럼 명료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 전제가 모두 틀렸음을 알게 되었소.
이성과 감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한 인간의 위대함은 오히려 그 둘을 조화시키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딸은 누구보다도 용감하게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며 살았다는 것을 말이요. 오류를 범한 것은 내 딸이 아니라 잘못된 공리 위에서 위태로운 논리의 성을 쌓아 올린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손녀의 사진이 실린 신문기사 복사본을 꺼내 묘음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 아이의 이름은 오설이요. 19년 전 이 아이의 어머니 오민주가 나의 딸이 죽기 직전 이 아이에게 시집 한 권을 주었다고 하더군. 그리고 그 시집에는 바로 이 내장산에서 주운 단풍잎이 끼워져 있었다고.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묘음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틀렸소. 내 인생이, 내 철학이 모두 틀렸소. 미안하다. 내가 내 하랩이다. 모든 고백이 끝났을 때 묘음, 아니 설이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낡은 사진과 무너져 내린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지적 호기심과 논쟁의 즐거움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 모든 것의 근원,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지적 유전자의 원형이 바로 저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이 평생을 의지해온 사유의 방식, 그 자체가 부모를 고립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의 씨앗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세계 역시 해체되고 있었다. 장경각의 수만 권 경전들이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한 철학자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할아버지와 손녀의 시간이 서툴고 고통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현재의 고백은 장경각의 공기를 갈랐지만 그 파장은 소리가 아닌 침묵으로 퍼져나갔다. 묘음, 이제는 자신의 본명인 설이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녀는 할아버지의 참혹한 고백에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반응은 분노나 원망 혹은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언어를 거부하는 깊고 서늘한 선의 침묵이었다. 그녀에게 언어는 할아버지가 휘두른 지성의 칼날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를 오류로 규정한 잔인한 문법이었다. 그 문법의 세계에 다시 발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였다. 그래서 그녀는 말을 버렸다. 무건.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자 가장 무거운 질문이었다. 그녀는 할아버지를 없는 사람처럼 대했다.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의 모든 존재를 자신의 인식 세계 밖으로 밀어냈다. 현재는 손녀의 침묵이 단순한 거부가 아님을 철학자로서의 직관으로 알아차렸다. 그것은 언어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이자 자신들의 관계를 규정할 새로운 문법을 찾기 위한 고통스러운 투쟁이었다. 그는 섣불리 말을 걸어 이 침묵의 성벽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역시 새로운 언어를 찾아 나섰다. 그는 손녀가 된 딸 민주가 남긴 낡은 시집을 펼쳤다. 그리고는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펜과 키보드로 사유를 전개해왔지만 이제는 붓을 잡았다. 그는 시집의 시들을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화선지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다. 딸이 사랑했던 문장들을 자신의 손으로 쓰면서 그는 딸의 마음의 문법을, 그녀가 세상을 느꼈던 감성의 언어를 배우려 애썼다. 그의 서예는 서툴렀지만 한 획 한 획에 27년의 후회와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 기묘한 침묵의 대화를 지켜보던 무견 스님은 조용한 매개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현재가 밤새도록 필사한 시들을, 설이가 매일 아침 경전을 읽는 독경실의 작은 탁자 위에 말없이 올려두었다. 설이는 그 시들을 보았지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독경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날들이 늘어갔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현재는 시집의 마지막 시까지 모두 필사를 마쳤다. 그는 마지막 장을 쓴 화선지를 들고 새벽 예불을 마친 설이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쓴 시들을 그녀에게 건넸다. 설이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지적 오만이나 논리의 칼날이 없었다. 오직 쓰러져가는 잿불 같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설이는 그가 내민 종이들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글씨가 아버지를 많이 닮으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울려나오는 메아리처럼 희미하고 서늘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리는 소리였다. 첫 마디는 물꼬를 텄다.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서툴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전처럼 완전한 단절은 아니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죽은 딸 오민주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할아버지가 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손녀는 침묵으로 그 기억의 무게를 함께 짊어졌다. 본격적인 해빙은 그들이 함께 민주의 유품인 낡은 시집을 다시 펼쳐보았을 때 시작되었다. 현재는 그저 딸이 좋아했던 시들을 옮겨 적었을 뿐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리는 수행자의 섬세한 눈으로 시집의 행간과 여백에 남아있는 희미한 흔적들을 발견해냈다. 그것은 민주가 연필로 아주 작게 써놓은 메모, 즉 마지넬리어였다. 시의 특정 구절 옆에 그녀는 자신의 감상이나 단상들을 적어놓았다. 그 메모들은 그녀의 사회운동가로서의 신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내밀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내장산에서라는 시에 그대의 이름을 삼킬 뿐이다라는 구절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삼킨다. 미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의 한 구절 옆에는 갓 태어난 딸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적혀 있었다. 나의 작은 서리. 너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아닌 사랑의 자유를 물려주고 싶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의 철학을 비판하는 듯한 저항 시인의 시 옆에 남겨진 메모였다. 아버지는 단단한 성벽과 같다. 하지만 모든 성벽은 그 안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세워지는 법이다. 나는 언젠가 그 성벽 안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여린 손을 잡아드리고 싶다. 그 메모들은 민주가 아버지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그녀의 투쟁이 아버지를 향한 증오가 아닌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현재는 오열했다. 그는 평생 딸을 오해했다. 딸은 그의 철학을 뛰어넘는 이성과 감성을 아우르는 더 깊고 높은 차원의 사상가였다. 그는 자신의 지적 오만이 딸의 위대함을 알아보지 못하게 막았음을 깨달았다. 서리 역시 그 여백의 글들을 통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과 온기를 느꼈다. 그녀가 물려받은 것은 비극적인 운명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끌어안는 따뜻한 시선과 상처마저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와 손녀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인과 판사 혹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오민주라는 이름의 심오하고 아름다운 텍스트를 함께 연구하고 해독하는 동료 학자이자 유일한 독자가 되었다. 그들은 책의 여백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발견하고 있었다. 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현재는 그 텍스트가 쓰인 현장, 즉 각주를 직접 찾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서리에게 제안했다. 이 산을 내려가 민주와 그녀의 남편이 살았던 흔적을 따라 함께 순례를 떠나자고.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그들의 삶이라는 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현장 연구이자 두 사람의 공동 작업이어야 했다. 서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무견 스님은 떠나는 두 사람에게 말했다. 경전의 참된 의미는 경전 밖의 삶 속에서 행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다. 이제 너의 화두는 저작거리에 있다. 그들의 첫 순례지는 울산이었다. 회색빛 공장들이 즐비한 적선암의 고요함과는 정반대의 도시. 그곳에서 그들은 수소문 끝에 민주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늙은 노동운동가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민주를 동지가 아닌 선생님으로 기억했다. 그녀가 공장 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직접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주 선생은 늘 말했소. 세상은 머리가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바꾸는 거라고. 그리고 그 양반이 죽기 전날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께 꼭 전해달라며 맡긴 상자가 하나 있어. 노인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서리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민주가 딸에게 쓴 수십 통의 편지, 그리고 서리가 그린 그림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사진 속의 서리는 언제나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행복한 얼굴의 젊은 부부가 있었다. 편지에는 딸을 향한 절절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서리에게.
아빠와 엄마는 내가 더 좋은 세상에서 살게 하기 위해 잠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하지만 기억하렴. 가장 중요한 싸움은 세상이 아닌 자기 안의 미움을 이겨내는 것이란다. 부디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렴. 현재는 사진과 편지들을 보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의 세계, 그 풍요롭고 따뜻했던 각주의 내용에 전율했다. 그는 딸이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철학자였음을, 삶으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낸 진정한 실천가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울산에서의 순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적서남이 아닌 파주 출판도시 현재의 집으로 돌아왔다. 책들의 공화국은 더 이상 차가운 요새가 아니었다. 현재는 서재의 가장 좋은 자리에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올려두었다. 비로소 그의 서재는 인간의 온기를 가진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현재는 새로운 집필을 시작했다.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상을 분석하는 현학적인 책이 아니었다. 그는 어느 실천적 자유주의자에 대한 소고 오민주의 삶과 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딸의 전기를 쓰기 시작했다. 서리는 그의 첫 번째 독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편집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인 편지와 사진들을 정리하며 그의 각주에 생생한 살을 붙여주었다. 할아버지의 이성과 손녀의 감성, 아버지의 논리와 어머니의 온기가 한데 어우러져 오민주라는 텍스트를 함께 완성해 나갔다. 몇 달에 걸친 집필 끝에 현재는 원고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한 챕터를 비워두었다. 그는 완성된 원고와 함께 자신의 서재 전체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서리에게 건넸다. 나는 내 딸의 삶을 여기까지밖에 기록할 수 없구나. 이 책의 마지막 장 그리고 내 어머니가 미처 쓰지 못한 다음 장은 이제 내가 살아내고 내가 써내려가야 한다. 그는 자신의 지적 유산 전체를 딸을 통해 손녀에게 물려주었다. 1년 뒤 봄 현재의 집은 민주도서관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으로 바뀌었다. 서리는 할아버지의 유산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인문학 공간을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삭발한 머리 그대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절로 돌아가지도 완전히 속세로 나오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머니의 길과 할아버지의 길을 하나로 잇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현재는 서재의 낡은 안락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평온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손녀의 얼굴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보다 더 깊은 철학책은 없었다. 설이 내린 벼루에 피를 갈아 글을 쓰던 것 같았던 그의 삶은 이제 손녀라는 따뜻한 먹물과 함께 쓰이지 않은 마지막 장을 향해 조용하고도 충만하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